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주크박스 박찬하 해설위원과 더불어 UEFA 챔피언스 리그. 자,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조별리그가 끝났습니다. 조별리그가 종료된 UEFA 챔피언스 리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또 박찬하 해설위원은 이제 얼마 후에 그 챔피언스 리그 16강 대진표 추첨 방송을 하시죠? 추첨 방송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6라운드까지 흘러온 것은 뭐 다 지금 통달하고 계시죠? 네. 네. 뭐 안 봐도 외울 수 있지 않나요? 안 보면은 외울 수 없어요. 아, 외울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정리를 간략하게 해주시죠. A조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일찌감치 1위 확정지었고, 이제 마지막 6차전 통해서 누가 2, 3위가 되느냐 싸움이었는데 코펜하겐이 갈라타사라이를 잡았어요. 네. 그러면서 코펜하겐이 2위, 갈라타사라이가 3위가 됐고요. B조는 이제 아스날, 아인토벤, 랑스, 세비야인데 세비야가 유럽 대항전에서 안녕하게 됐습니다. 네. 유로파 리그 없는 네, 세비야. 안 좋은 시즌. 네. 그래서 스페인 자체도 이제 세비야의 탈락이 조금 뼈 아프죠. 라리가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네, 네, 티켓을 유럽 대항전 나가 있는 팀들이 다 잘하면 다음 시즌에 한 장 더 얻을 수도 있는데 세비야가 일단 떨어졌어요. 네, 사실 라리가의 아픔은 오사수나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오사수나가 컨퍼런스 리그 본선을 아예 못 가는 바람에 뭐 점수 보니까 뭐 0.5점, 오사수나가 0.5점 따고 그냥 8분의 7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라리가는 7팀이 딴 점수를 가지고 8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거의 허수처럼 돼 버려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세비야가 설사 뭐 챔피언스리그 16강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실은 유로파까지는 어떻게든 좀 가져야 되는데. 끈적끈적하게 가야 이제 이후에 점수 따는데 좀 손해가 적은데, 어쨌든 그 세비야가 너무도 무기력한 모습 속에 그 라리가의 점수를 많이 또 까먹는데 일조를 하게 됐고, 그런데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동반 탈락을 하게 돼서 거기서 또 오는 점수의 피해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최근에 유럽 대항전은 성과가 좋아요. 특히. 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처음에 그 최종 예선 플레이오프라든가 혹은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조별리그 단계, 사실은 그 어떤 리그가 점수를 좀 많이 떼려면 일단 여기까지 탈락하는 팀이 없어야 돼. 다 살아있어요. 예, 예.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라리가는 오사수나에 이어서 세비야가 타격을 줬고, 지금 맨유와 또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에 타격을 준 반면에 이탈리아와 독일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그 물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우니온 베를린의 아픔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당히 유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게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레버쿠젠이 그 차비볼 말고 사비볼. 그렇죠. 지금 그 사비가 여러 명이 있어요. 뭐 사비 시몬스 선수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어쨌든 그 차비볼이 아닌 그 사비볼이 정말 잘 돼서 레버쿠젠이 또 제가 봤을 때는 유로파리그에서 점수 잘 딸 것 같기 때문에 뭔가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지금 더 웃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만 보면 라리가가 웃을 것 같지만 전체 구조를 보면은 라리가도 웃을 수 없다. 그리고 일단 챔피언스 리그만 봤을 때는 프리미어 리그는 당연히 요번에는 웃기가 어렵다. 뭐 이제 이런 구조인데, 그 다음 주 계속 말씀해 주시죠. C조는 레알 마드리드가 역시 예상대로 1위, 그리고 나폴리가 2위, 브라가 3위, 우니온 베를린은 이제 탈락했고요. D조는 1, 2가 승점이 같았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레알 소시다드가 인터밀란을 제치고 조 1위가 됐죠. 근데 인터밀란은 마지막 6차전에서 총전력으로 이 경기 잡으려고 했으면은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 인테르 또 홈이었잖아요. 그런데 인터밀란은 이거보다는 우리가 1위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시즌 전체를 정확한 계획 속에서 치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자이 감독이 로테이션을 줬죠. 네, 그러니까 은근히 조별리그에서 로테이션을 좀 돌린 클럽이 이번에 그 인터밀란이에요. 그래서 물론 소시에다드는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소시에다드가 1위 한 게 뭐 경기력적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닌데, 어쨌든 인테르가 6경기를 매 경기 또 풀로 돌리지는 않았다는 점도 요거는 좀 고려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2조, 그러니까 D조는 인터밀란이 됐건 레알 소시에다드가 됐건 누군가는 2위가 돼서 이제 토너먼트로 올라가잖아요. 어떤 팀을 만나도 저 왜 2위 팀인데 저 팀이 우리랑 하게 되지? 대진 완성되면은 그런 얘기 나올 법한 조였어요. 네. 네, 그리고 2조는 아틀레티코가
정말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조별리그 1위로 토너먼트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여태까지는 조별리그에서 좀 약간 휘청휘청하다가 특히나 최근에 그랬죠. 네, 떨어진 적도 있고 올라가더라도 2등한 적이 좀 많았죠. 네, 그런데 역시 홈에서 마지막 경기 라치오 잡으면서 홈에서 지금 20연승인가 그렇죠. 홈에서는 확실히 강한 모습 계속 이어가고 라치오가 2위가 되면서 라치오를 지금 1등 팀 가운데 누군가 또 만나야 되잖아요. 네. 이것도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페노르트가 기대와는 다르게 토너먼트 챔피언스리그 가지를 못하고 이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로 밀려났죠. 그리고 셀틱 우리 선수들이 이제 많이 있는 셀틱은 아쉽게 유럽 대항전이 이번 시즌에는 끝나게 됐습니다. 네. F조가 마지막까지 지금 이 시간대별로 상황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르트문트가 1위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2위로 토너먼트 가게 됐는데 이게 마지막에 참 저는 보기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좀 할 생각이 좀 별로 없었죠. 88분 정도였어요. 88분부터 그 하키미가 있는 쪽이 이 벤치 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키미가 뭔가 지시를 받고 선수들한테 계속 근데 앞에서 은바페는 왜 안 하냐고 하키미가 계속 은바페한테 야 하지 말래 이러면 옆에 야 하지 말란다고 안 해? 근데 은바페님이 원래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 뭐 상당한 권력자로들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은바페 권력이 안 통했네요. 근데 일단 공을 안 주잖아요. 공이 대각선 끝에 있잖아요. 하키미에서 센터백 쪽으로 볼 주면 은바페는 저 멀리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기서 이제 도르트문트가 막판에 이제 파리가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경기를 할 때 도르트문트가 진짜 이기려고 막 역으로 몰아칠 수도 있는데 도르트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에너지를 다 잃어버린 또 시점이어서 그리고 도르트문트도 아마 내심 좋았겠죠. 우리 보고 그냥 1등 하라고? 그렇죠. 그래 우리 그럼 사이좋게 도르트문트 파리에서 가자. 이렇게. 그대로 가면은 자신들은 어차피 1위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도 거기서 뭐 무리할 필요는 없었고 이미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려고 해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도르트문트는 거기에 이제 두 팀의 이해관계까지 좀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막판이 그렇게 됐는데 어찌됐건 그 경기는 그 한동안은 뉴캐슬이 갈 수 있었었죠. 뉴캐슬이 꽤 긴 시간 동안 앞서 있었죠. 밀란 상대로 홈에서 경기 잘했어요. 뉴캐슬은 자기 스타일대로 초반부터 밀어붙이고 전방 압박하고 그래서 주도권 가지면서 선취골까지 얻어냈는데 역시 문제는 후반에 급격히 이제 발들이 무거워지고 에너지들이 떨어지면서 수비가 느슨해진 게 화근이었어요. 네, 너무 비슷한 멤버로서 지금 장기간 얇은 선수층으로 계속 뛰어왔던 뉴캐슬이에요. 네, 그래서 경기 보면서 후반에 앞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동점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벤치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트리피어 선수를 빼거든요. 근데 저는 에디하우 감독이 트리피어를 뺐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감독의 선택은 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있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게 뭐 잘못됐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약간 내심 쎄하긴 했어요. 그런데 트리피어의 어떤 몸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력 상태라든가 그런 거는 벤치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에디하우 감독이 트리피어가 더 뛸 수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 교체를 해주는 선택을 했다면 그거는 완벽한 자충수죠. 왜냐하면 트리피어 선수가 나가면서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시점이 교묘하게 트리피어 선수가 교체되고 뭐 덴번 선수 들어가고 이런 교체가 이뤄지는 시점에 교묘하게 더 뉴캐슬은 발이 무거워지고 AC 밀란은 선택이 좋았어요. AC 밀란이 경기를 잘했던 건 아닌데 일단 한 골차 아슬아슬한 승부로 계속 끌고 가다가 나중이 되니까 교체 멤버의 힘이 밀란 쪽에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죠. 네, 이조는 정말로 6라운드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저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서 장렬하게 결국 뉴캐슬이 산화하고 AC 밀란이 유로파 리그로 가면서 이제 종결이 결국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 설명해 주시죠. G조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일찌감치 조 1위 확정 지었고요. 라이프치히도 2위를 확정 지은 상황이라서 G조는 시시했어요. 근데 G조가 마지막 조별리그에서 그래도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건 황인범 선수의 도움. 황인범 선수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활약하면서 그래도 유럽에서는 빅리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런 활약을 함으로 해서 많은 팀들이 또 황인범 선수에 대한 관심을 키우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대가
아무리 조금 이제 편안한 상황의 맨시티라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맨시티 아닙니까? 오, 그렇죠. 예, 예, 맨시티와 뭐 다른 팀이 대결을 하게 되면 이 경기는 다른 팀이 어디가 되건 간에 상당히 그래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경기인데 거기서 황인범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쳐 보였다는 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동료들이 조금만 그 결정력이나 이런 거 받쳐줬었어도 좀 더 이제 결과까지도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어찌됐건 황인범 선수를 유럽 전체가 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즐거워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가 있었죠. H조는 바르셀로나와 포르투가 승점 12점으로 승점은 같았어요.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이제 포르투보다 맞대결에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바르셀로나가 1위가 됐고 포르투 2위, 샤흐타르 3위, 엔트워프가 이제 3점으로 유럽 대항전 마지막 이번 시즌 경기 치렀는데 바르셀로나는 이 6차전에서 또 많은 걸 잃었죠. 네. 바르셀로나 말씀을 지금 하시기가 무섭게 이제 오늘의 이제 주 컨텐츠를 지금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각 뭐 모든 조를 저희가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각 조마다 몇 개의 조를 좀 골라서 좀 특이한 일이라든가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었던 그런 조 얘기를 해보겠는데, 뭐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바르셀로나 조에서 바르셀로나 말씀을 좀 전에 이제 약간 하셨는데, 바르셀로나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 8개 조의 모든 1위 팀들을 통틀어 최악의 1위 팀 아니냐라는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바르셀로나가 최근 경기 봤을 때는 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경기하는 거 봤는데 그 경기는 참 잘했거든요. 수비 조직력도 그렇고. 근데 그렇긴 한데 그 바르셀로나 아마 팬분들에게 여쭤보면 잘한 경기와 이제 못한 경기를 비율을 따졌을 때 못한 경기가 훨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바르셀로나 팬들은 할 것 같거든요. 바르셀로나의 고민도 골 결정력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공격진들이 확실히 이제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니까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에서 골을 터뜨리지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부담이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더 커져 있죠. 거기에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아무래도 한 살 더 먹은 여파도 있겠죠.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시즌과는 확실히 크고, 그리고 다른 공격수들은 저는 좀 믿을 수가 없어요. 페란, 뭐 그리고 주앙 펠릭스, 네, 하피냐 이런 네. 선수들을 좀 믿기가 어려워요. 그 바르셀로나 팬분들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네. 전체적인 선수단이 어쩌면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수단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차비 감독의 선수단 운영을 봤을 때는 과르디올라 감독 일기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감독 시작했을 때 근데 그때 일기는 엄청나게 기념비적인 결과는 네. 엄청 좋았죠. 네. 근데 하려고 하는 방향성이라든가 전체 시스템 자체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몇 번의 수정을 거치기 전에 시스템을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나치게 수비 라인이 높고 대신에 뒤로 나가는 선수를 제대로 막질 못하고,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차비 감독도 최근에 이제 다른 팀들이 라인 올리는 팀을 상대로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하는지, 어떤 걸 깨려고 하는지 그거를 빨리 간파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전술적 보완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앞에서 안 터지죠. 그리고 수비는 그렇게 라인이 올라감으로 해서 리스크를 많이 짊어지고 있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승점 획득에 있어서는 인계점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이 조별리그에서 좀 안 좋은 쪽으로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일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애초에 그 조가 구성됐을 때 4등이라고는 도저히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결국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를 스스로 너무 못했어요. 경기 조별리그 1차전, 2차전 치러가는 과정들을 봤을 때는 조별리그 처음에는 수비가 무너졌고 오나나 골키퍼 계속 실수하고 네. 경기마다 페널티 내주고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뒤가 계속 흔들리니까 그런 경기들을 치러왔고, 나중에 돼서는 6차전 가서는 골 결정력이 또 살지 않았고, 근데 6차전은 바이에른 뮌헨전으로 가기 전에 이미 5차전 경기를 놓침으로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물론 6차전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능성이 아주 적은 상태로 6차전을 가졌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뭐 자력으로 뭔가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그 5차전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너무나 뼈 아팠다. 그리고 3차전, 4차전 역시 뭐 과정들 자체 다 마찬가지고. 근데 이 팀은 챔피언스리그뿐만 아니라 리그에서의 어떤 운영 기조도 보면은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이 팀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뭐 요즘 근년에 이루어진 걸 보면 결국 책임은 감독만 지고 있다. 책임은 감독만 지고 있고 다른 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감독이 새로 와서도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팀이 움직이고 결과도 지금 계속 유사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과정도 비슷하고 새 감독이 오면은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새 감독이 왔으니까 새 감독 선물 사줘야 되고 감독이 누구 뭐 영입해줘 하면은 많이 영입을 하고 솔샤르 감독이 있을 때는 솔샤르 감독이 강하게 그렇게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구단에서 막 선수를 사오니까 좀 많으면 좋잖아요. 다다익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지. 근데 막상 모아놓으니까 다 개성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팀이 로테이션을 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색깔은 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로테이션을 줘서 선수가 바뀌면 아예 새로운 팀, 아예 새로운 축구를 해야 되는 이제 구조가 갖춰질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철저하고 정교한 계획하에 영입되는 선수들이란 느낌이 좀 안 든다는 거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도 알려진 거에 따르면 2억 유로 넘게 썼고 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도 지난 시즌이죠. 2억 유로를 넘게 썼어요. 뭐 테나우 체제에서 거의 뭐 7천억 원 가까이 그 썼다는 정도 될 얘기가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2억 유로면은 하나로 약 2,800 뭐 몇십억 아마 오늘 환율 기준으로 나올 네. 텐데 그 정도를 썼는데도 뭔가 선수가 없고 여전히 공격수는 계속 사오고 있는데 골 결정력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영입된 선수들의 결과물들을 봤을 때는 기다림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기다린다고 해서 과연 해결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것도 사실이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굳이 지금 비단 맨유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그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를 쓰는데 냉정하게 보면은 저 액수 저 정도 급이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 때만 해도 이제 루이스 피고 지네진 지단 뭐 이 두 분이 사실은 그 이적 시장의 아이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념비적인 액수를 그때 박으신 분들이거든요. 이 두 분이. 그리고 뭐 그 전으로 따지면 뭐 호나우두 선수도 있고 뭐 알란 시어러 같은 뭐 데니 우손 같은 선수도 있고 합니다만 그 피구 지단 때를 생각을 자꾸 저는 그걸 연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고인물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저 정도면은 피구 지단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은 좀 어이없는 케이스들이 요즘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 생각과 같아요. 네. 요즘에는 물론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뭔가 가능성이 있고 그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나이가 예를 들어서 23세 미만이다 이러면은 곱하기 2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곱하기 2에서 그칠까요? 더 되죠. 네, 사실 더 되는 되죠. 것 같은데요. 곱하기 네, 2에서 더 되는데 네, 근데 필요한 스타일이고 이런 전제하에죠. 필요한 스타일이라는 그리고, 전제하에. 그리고 뭐 돈이 계속 뭐 물 쓰듯 돈을 쓸 수 있는 팀이다 그러면 뭐 내 돈 아닌데 돈 많이 써서 데려오지라는 게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팬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 그 선수들의 액수는 과연 저 선수의 진정한 클래스에 부합하는 액수인가에 관해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인.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돈입니다. 네, 여러분 다 이거 프리미어리그 보시려고 다 스포티비 가입하고 이거 하시잖아요. 분개하셔야 돼요. 화 내셔야 됩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럼요. 가면 시청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요. 여러분들의 돈이고 우리의 돈입니다. 이게 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는 중개권료 외화에서 어쨌거나 흘러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 네. 그 말씀이 굉장히 그 인과관계가 굉장히 가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과관계가 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그래서 더 화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박찬하 의원이 어느 정도의 그 진실이 담긴 그 말씀을 하신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금 이렇게 보면 쓴 액수는 뭔가 특급 선수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스쿼드를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 팀이 특급 선수가 있나라고 좀 생각이 아무래도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는 의구심은 이 팀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에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감독을 경질하고 감독을 바꾸는 걸로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는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네, 어찌됐건 뭐 그냥 당면한 맨유의 문제보다도 박찬하 해설위원이 좀 더 좀 뿌리 깊은 맨유의 지금 현 체제 안에서의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얘기해 볼 팀은 이제 두 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뉴캐슬과 세비야인데요. 아무래도 빅리그에서 또 3등도 하지 못하고 이제 탈락한 팀들인데 이 두 팀은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는 저는 객관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변명을 해줄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역대급 죽음의 조였다는 말씀은 아까 이미 드렸었고, 그리고 그 죽음의 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쨌든 싸움을 제대로 한 거고, 딱 이 중요한 시기에 발맞춰서 공백이 너무 많았었고, 뭐 이거를 다 고려하면은 뉴캐슬은 그래도 좀 변호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뉴캐슬과 AC 밀란 경기 중계를 했는데 뉴캐슬 선수단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뉴캐슬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느냐. 모든 관중들이 박수를 보낼 만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운이 많이 없기도 했고 20년 만에 지금 챔피언스리그 돌아왔잖아요. 네. 통과를 못한 게 너무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올 시즌 또 보면은 순위 경쟁이 또 다시 치열하니까. 그래서 과거에 맨체스터 시티가 그 중동 자본의 인수가 되고 나서 3시즌 만에 우승하고 거기서부터 연착륙해서 쭉 프리미어리그의 지금 상위권 우승 경쟁하고 나아가서 지금 챔피언스리그까지 거머쥔 팀으로 거듭났다면 뉴캐슬도 그런 전철을 최대한 좀 빠르게 닮아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워낙 프리미어리그는 상위권 경쟁 자체가 치열한데 거기서 기회를 한번 놓치면 다음을 도모하기가 또 쉽지 않은 곳이라서 뉴캐슬이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서 토너먼트 가지 못한 거는 뉴캐슬에게도 아쉽고 프리미어리그 자체로 봐도 역시 좀 아쉬움이 남는 행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갔을 때 그래도 최대한 좀 높은 데까지 올라가 놔야 그 다음에 또 거기를 다시 밟기도 그만큼 용이한 거겠죠. 네, 또 체급이 거기서 커지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경험이 또 한번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 체급이라는 문제를 또 고려하면은 뉴캐슬도 좀 너무 일찍 탈락하는 거는 아쉬운데 근데 어쨌든 내용상으로 보면은 저는 뉴캐슬은 그래도 할 말이 좀 있다는 생각이고 세비야는 원래 이 팀이 뭐 그렇게 돈이 많아서 좋은 선수가 많은 팀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없는 돈에서 정말 최대치의 가성비를 지닌 선수들을 특히 그 라몬 몬치 그 디렉터가 기가 막히게 영입을 해서 선수단을 꾸려서 트로피를 또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선수들 또 비싸게 팔고 또 선수들 갈아치웠는데 또 잘하고 트로피 들고 또 그 선수들 또 비싸게 팔고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계속 반복해왔던 팀이 장기간 동안 세비야였는데 요즘 세비야가 영입하는 선수들을 보면 예전에 그 총기가 사라졌다. 물론 지금은 뭐 몬치 단장 자체도 나가 있습니다만 그 몬치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스카우팅 시스템 자체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이 세대 교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나이 많은 선수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그 데려올 때도 보면 예전처럼 정말 그 기획을 잘해서 연구를 잘해서 데려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그 맨유가 돈을 많이 쓰는데 이게 기획적이지 못해서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와는 또 좀 다른 의미에서 세비야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영입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성공작이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정도 수준의 연구의 바탕에서 선수단을 구성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그게 세비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라리가 클럽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어느 부분에서 찾냐 하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스카우팅 시스템 자체가 원래 스페인 라리가가 남미에 있는 선수들, 전도 유망한 선수들, 그리고 남미에서 잘했던 선수들 이렇게 불러와서 즉시 전력으로 쓰고 혹은 어린 선수 키워서 많이 기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물론 어린 선수 거액에 사오고 이런 기조도 있지만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남미에서 괜찮다 싶은 선수들을 이적료를 예를 들어서 뭐 500만에서 1000만 유로 정도 이 정도씩 주고 영입을 합니다. 그게 사실 맞죠. 그러니까 그 특히 브라이튼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 NC 소니, 카이세도니 이런 선수들 사실은 라리가가 먼저 겟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예전 훨씬 같으면. 컸죠. 예, 그러니까 특히 뭐 파라과이, 뭐 에콰도르 뭐 이렇지 않습니까? 뭐 사실 그 선수들을 라리가가 먼저 겟하는 게 예전의 페이스라면, 그러니까 사실 에스투피냥 같은 선수는 라리가로 먼저 왔었잖아요. 어차피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갔지만, 근데 그 박찬하 해설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라리가가 예전에는 프리미어리그보다 한 수 위에 스카우팅 그 레이더망과 그 안목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거를 그냥 프리미어리그가 그 시스템도 그냥 다 차용을 이미 한 상태인데 돈은 월등히 많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네, 그 네, 어린 네. 선수들에게 그 정도 금액을 줄 수 있는 리그 팀은 프리미어리그 팀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까지도 이제는 프리미어리그가 가져가다 보니까 물론 제가 좀 전에 세비야가 예전만큼의 스카우팅 시스템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런 어떤 외적 요인 때문에라도 예전처럼 스카우팅을 좀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큰 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리가, 물론 라리가 쪽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또 뭐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몬치 그렇죠, 또. 단장 역시도 지금 아스톤 빌라 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역시 그런 스카우팅의 루트 자체를 라리가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금전적으로는 싸움이 안 되는 과정에서 라리가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지, 그래서 라리가의 중소 클럽들이 이제는 유럽 대항전에서 힘을 내기가 점점 어려운 구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예, 예. 지금도 이제 맨유도 좀 아주 기반에 해당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지금 세비야 같은 경우도 뭐 라리가 전체의 문제와 더불어서 세비야도 과거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힘을 쓰기가 옛날보다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근데 세비야는 최근에 보면은 그 선수도 확실히 나이가 많은데 이게 감독의 전술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심지어. 그리고 세비야는 사실 뭐 돌아보면은 유로파 리그에서는 항상 갱스터 같은 모습이었지만 리그에서는 기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4등, 5등 못할 때도 유로파에서는 그냥 잘하고 했던 거죠. 네, 로페테기 시절 때는 그래도 꾸준하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시켜줬던 그런 근자의 시즌이 있었고,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은 기복이 있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에메리 감독이 우승 그 트로피 들어 올릴 때도 사실은 리그 순위 보면은 좀 보잘것없는 그런 때도 있긴 있었어요. 지금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번 시즌 유로파조차도 가지 못하는 거는 세비야로서도 마음 아픈 일이고, 아마 유로파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들은 세비야 떨어져서 속으로는 내심 다행이다 싶기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쟤네는 아무리 부진하고 아무리 꼬라 박아도 여기 오면 막상 몰라. 유로파 정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비야는 유로파 정신. 네. 그 맨유의 불굴의 정신과는 또 좀 다른 정신인가요? 어쨌든 세비야의 유로파 정신이 발휘될 기회가 이제 사라졌는데, 어찌됐건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렇고 세비야도 그렇고 과거에 자신들이 그 좋았던 당시에 그 전통 문화 시스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박찬하 해설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던 챔피언스리그 23-24 시즌 조별리그 총결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